요즘처럼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고 주변 사람들도 너도 나도 투자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괜히 불안해질 때가 있죠.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닌가? 하고요. 바로 그럴 때 워렌 버핏이 자주 언급한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버핏 지수라고 부릅니다. 이 지표는 복잡한 수학 공식도 어려운 경제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딱 두 가지 숫자만 보면 됩니다. 하나는 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나라의 명목 국내 총생산, 즉 GDP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 전체 주식의 가격을 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과 비교해서 지금 주식이 너무 비싼지 아니면 아직 살만한지를 보는 방식입니다. 버핏 지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전체 주식 시가총액을 국내 총생산 GDP로 나눈 값. 이 비율이 100%를 넘으면 시장이 꽤 비싸다는 뜻으로 해석되고요. 120%를 넘기 시작하면 과열됐다는 경고 신호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 지표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시장 전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버핏 지수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뉴 노멀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최근 발표된 2025년 2분기 기준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나누기 GDP 비율은 약 197.6%로 엄청난 과열 구간에 해당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왜 시장은 폭락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이 상황을 새로운 골디락스라고 부르며 오히려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낙관해서가 아닙니다. 물가는 안정되고 실업률은 낮고 기업 실적은 여전히 양호하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죠. 워렌 버핏도 지금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지 판단하려면 단순히 지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금리 상황, 시중에 풀린 유동성, 그리고 사람들의 투자 심리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과연 어떤 시점에서는 버핏 지수가 정확하게 시장의 고점을 경고했는지, 또 어떤 시점에서는 빗나갔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바로 2000년, 우리가 잘 아는 닷컴 버블 시기입니다. 1990년대 말, 시애틀의 한 허름한 창고에서 젊은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시작한 조그만 온라인 서점 아마존은 이제 막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베조스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점에 가지 않을 겁니다. 원하는 책을 클릭 한 번으로 집까지 배달받을 수 있다면 말이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사람들은 점점 믿기 시작했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CD, 전자제품, 심지어 장난감까지 온라인으로 파는 시대가 왔고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아마존 같은 기업에 돈을 밀어넣었어요. 실적이 적자여도 괜찮았습니다. 성장성 하나만으로 주가는 날마다 치솟았죠. 그 무렵엔 아마존뿐 아니라 이름에 닷컴만 들어가도 상장만 하면 주가가 두세 배 오르던 시대였습니다. 신문에는 창고에서 시작한 온라인 영웅, 스톡 옵션으로 억만장자가 된 20대 직원 같은 기사들이 넘쳐났고 시장 전체가 마치 열광적인 콘서트장 같았죠. 모두가 이번엔 다르다고 믿었고 실제로 미래가 바뀌는 듯 보였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국내 총생산, 즉 GDP의 약 150%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보다 주식 가격이 1.5배나 더 비싸졌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이례적인 수치였습니다. 워렌 버핏은 그 시기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경고했죠. 지금의 주식 가격은 비정상적이다. 시장이 너무 비싸게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당시엔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들 들떠 있었거든요.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유행처럼 돌았고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영원히 오를 것처럼 행동했죠. 그러다 어떻게 됐을까요? 2000년 3월 결국 나스닥 지수가 정점을 찍고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5,000포인트를 넘었던 지수는 불과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추락했고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파산했어요.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몇몇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때 버핏 지수는 이미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너무 비싸다는 사인이 분명히 있었고 실제로도 그 이후 대폭락이 현실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금리가 점점 오르고 있었고 그동안 시장에 과도하게 풀려있던 유동성이 서서히 조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었죠.
주가가 오르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무조건 올라간다는 믿음이 팽배했기에 단 한 번의 충격에도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버핏 지수가 고점을 제대로 예측한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과열된 심리와 자금 흐름의 변화를 정확히 포착한 아주 날카로운 경고였던 거죠. 두 번째 사례는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의 시점입니다. 이때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은 몇 년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었고 내 집 마련은 필수에서 이제는 집을 두 채, 세 채 투자하자는 말이 유행처럼 돌았습니다. 은행은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대출을 해줬고 부동산 관련 파생 상품이 월스트리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식시장도 함께 들떠 있었죠. 버핏 지수는 약 115%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에도 분명히 시장 전체가 비싸졌다는 경고는 있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말이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여졌거든요. 하지만 결국 위기가 터졌습니다. 2008년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무너졌습니다. S&P 500은 1년 새 절반 가까이 폭락했고 실물 경제까지 얼어붙었죠. 이때도 금리 인상이 배경에 있었습니다. 미국 연준은 2004년부터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왔고 2006년에는 5%를 넘겼습니다. 저금리 덕에 집을 샀던 사람들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주택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투자자들은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믿음과 탐욕에 빠져 있었고 레버리지를 극단적으로 활용했죠. 유동성은 조여들고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결국 버핏 지수는 이때도 과열 상태를 미리 경고했지만 그 신호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 시기 역시 지표가 고점을 예고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훨씬 최근입니다. 바로 2021년 팬데믹 이후의 증시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었고 각국 정부는 돈을 엄청나게 풀기 시작했죠. 미국은 수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실시했고 기준금리는 제로 수준까지 낮췄습니다. 이렇게 풀린 돈은 결국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버핏 지수는 이 시기 사상 최고치인 200%를 넘어섰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치였습니다. 기업 이익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특히 기술주와 성장주가 집중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줌,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은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가 몇 배씩 뛰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안 타면 기회 없다는 분위기에 휩싸여 주식시장에 대거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이 되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섰고 그 여파로 나스닥은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주식 버블이 꺼지기 시작한 거죠. 이 역시 버핏 지수가 분명히 고평가를 경고했던 시점이었고 결과적으로 매우 정확한 신호가 됐습니다. 지금은 너무 올라 있다는 그 간단한 지표 하나가 너무도 명확한 답을 보여줬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버핏 지수가 잘 맞지 않았던 사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경고는 분명 있었지만 그 후로도 주가는 계속 올랐던 시기. 바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강세장입니다. 이 시기 버핏 지수는 이미 110%를 넘기 시작했고 한때는 130%에 근접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분명 고평가 구간이었고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이제는 조정이 와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시장은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양적 완화를 지속한 점, 또 하나는 기업들의 실적이 놀라울 만큼 꾸준히 개선됐다는 점입니다. 돈은 풍부했고 기업은 돈을 잘 벌었고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버핏 지수는 계속해서 경고음을 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표는 옛날 방식이야. 지금은 새로운 시대야.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경기 부양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식시장은 탄탄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지표는 고점을 경고했지만 시장은 이를 무시하고 4년 가까이 상승장을 이어간 겁니다. 이때는 지표 하나만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비슷한 흐름은 2010년대 중반에도 반복됐습니다. 당시 버핏 지수는 120% 수준으로 꾸준히 고평가 상태를 유지했지만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리는 낮았고
유동성은 넘쳐났기 때문이죠. 이 시기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낮은 금리 시대에는 과거의 밸류에이션 기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같은 지표라도 시대적 환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야 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버핏 지수가 다소 빗나갔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표를 해석하는 눈을 키워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2025년 현재 버핏 지수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치 기준으로 약 197%를 기록 중인데요. 이는 역사상 가장 과열됐던 시기 중 하나로 손꼽히는 2021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치를 보고 우리는 당장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고평가된 건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복합 요인이 깔려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히 숫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나왔는지를 해석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에너지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패권 다툼이 벌어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규제 강화 등의 요인이 기업 실적과 투자 심리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에 대해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공급망 확보에 드는 추가 비용까지 반영하게 되면 관세 조치는 공급망 불안과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는 이중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인터뷰에서 관세는 외국 기업이 내는 것이며 미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체드 바운 선임연구원은 관세는 수입업체가 먼저 부담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된다.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한 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관세는 단순히 타국이 아닌 자국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물가와 소비자 심리에 대한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국채 시장의 불안정성입니다. 특히 1, 4분기에 계획됐던 대규모 국채 발행이 미뤄졌다가 2, 4분기에 집중적으로 발행되면서 채권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골드만삭스의 채권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단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충격이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유동성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신용평가 기관과 국제투자은행에서는 만약 이 같은 발행 압력이 반복되고 동시에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미국이 부분적 디폴트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현실화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대로 만약 부채 한도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더라도 문제가 끝난 건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정부가 대규모 국채 발행을 재개하는 순간 채권 시장은 일시적인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금리가 급등하고 유동성이 위축되면 주식 시장도 연쇄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성공하든 실패하든 지금의 구조는 매우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셋째, 미국 연준 스탠스가 여전히 매파적이라는 점입니다.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재확산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낮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는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겹쳐있는 지금 버핏 지수 하나만으로는 시장을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버핏 지수는 완벽한 예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는지를 알려주는 경고등 역할은 충분히 해왔습니다. 숫자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숫자가 말하려는 방향에 귀를 기울이는 건 반드시 필요하죠. 중요한 건 이 지표 하나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버핏 지수뿐 아니라 금리, 유동성, 투자 심리, 기업 실적 같은 여러 단서들을 함께 조합해가며 지금 시장은 과열됐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무지보다 확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의심하고 또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시장을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 분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